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했던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적자 때문에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TV조선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학기마다 2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장학금은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 장학금으로 이 교수는 올해 부산 의료원장으로 취임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조 후보자의 전 재수 조모 씨가 위장 이혼, 위장 매매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빌라 매입 과정에서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이곳에서 장기 투숙하며 폐지를 줍던 노인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료업체의 경품 행사에 당첨되어도 바꿔주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경품 행사로 매출만 올리고 교환은 나 몰라라 하는 유통업체의 생색내기, CSI에서 취재했습니다. 지어진 지 30여 년 된 수원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이 한밤중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전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전쟁이 내년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인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저희 단독 취재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 생산업체가 주로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급성장했다는 사실은 지난 주말 이미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문제 사모펀드 투자를 받기 전에는 자본 잠식 상태의 부실 기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기업에 왜 투자를 했을까? 이것이 저희가 오늘 던지는 첫 번째 의문입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가로등 자동 전멸기 생산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신용도 평가서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부실로 적자가 계속돼 자본금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이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사모펀드 코링크는 2017년 이 회사 지분 30.7%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TV조선과 만난 이 회사 대표는 신용평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재무에 자기가 직계가 영업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인지 뭔지도 자세히 몰랐었고.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억울하고 그런 힘이 있다 그러면 진짜 저는 혼자 나가서 그분하고 한 200억, 300억짜리 한번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비상식적인 투자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이 2년이나 진행된 그런 리스키한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사모펀드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 조 후보자 측 돈이 투자된 이후 이 회사가 관급공사 수주 등으로 급성장한 만큼 투자 배경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업계 평판도 이렇다 할 투자 실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모펀드를 선택해서 거의 전 재산을 맡길 결심을 한 것일까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펀드 투자를 선택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새로운 의혹이 있습니다. 이 펀드의 실제 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라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그래서 이 펀드가 조국 후보자의 사실상의 가족 펀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서 제가 제기한 의문의 답이 되는 셈이긴 합니다. 이어서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총괄 대표로 돼 있는 명함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75억 투자 약정을 한 코링크 사모펀드와 이름이 같습니다. 조 씨는 2016년 중국과의 산업펀드 투자 MOU 체결 때 코링크 대표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서류상 대표는 김모 씨였습니다.
조 씨는 또 지난해 2월 이 펀드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의 군산 공장 가동식에도 총괄 대표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오너라는 사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야당은 조 씨가 조 후보자의 조카라는 점을 펀드 영업과 투자에 활용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조 후보자 사촌형의 아들인 건 맞지만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 씨가 2010년부터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도 최근 폐쇄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씨와 코링크의 대표 이모 씨 모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빠서 2번이나 유급을 하고도 3년 내내 꼬박꼬박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교수 개인이 조성한 장학재단에서 지급한 것이어서 누구에게 주든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고 또 장학금을 준 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한 장학금 수령자 명단입니다. 조모 씨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200만 원씩 모두 6차례에 걸쳐 혼자서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점이 눈에 띕니다. 금액도 앞서 장학금을 받았던 다른 학생보다 많습니다.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에 과목 낙제로 유급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을 받았다며 반발합니다. 당연히 저희도 힘들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생들만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대는 해당 장학금이 대학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당시 조 씨의 지도 교수였던 A 교수가 만든 외부 장학회에서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A 교수는 올해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TV조선은 장학금 지급 과정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A 원장은 만남을 피했습니다. 대신 부산의료원은 낙제 후 복학하고 나서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SNS에서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자신은 위장 이혼을 하지도 않았고 시댁과 부동산 위장 매매를 한 적도 없다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여세 탈루 의혹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빌라 구입 자금 2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말은 아낀 채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의 전 재수인 조모 씨는 위장 이혼과 부동산 위장 매매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호소문 형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된 건 2014년 말 조 씨가 사들인 부산 우성빌라 매입 관련 해명이었습니다. 전 시댁 형님인 조 후보자 아내로부터 나온 빌라 매입 자금을 전 시어머니가 본인 거주 조건으로 자신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이혼한 전 동서에게 2억 7천만 원을 그냥 주는 사람이 어딨냐며 사실이라도 남남 관계라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조 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조 후보자 부인 소유로 돼 있던 부산 아파트의 위장거래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된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기존 전세금에 돈을 보태 사들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채권 소송을 냈던 동업자 원모 씨가 2013년 조 후보자의 아내 아파트에 주소를 올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은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형법상 사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을 시작으로 올해 벌써 5번째 형사고발을 당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에 들어서는 남성. 고발장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보수시민단체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55억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75억에 해당하는 약정의 사모펀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단체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있으면서 동생의 전부인 등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학원 측에 5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고발장엔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담겼습니다. 보증을 섰던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면서 빚을 지고 회사를 청산했는데 51억 원의 채권을 전부인 등에게 넘기고 이혼해 채무를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또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부인이 아파트를 위장 매매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주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야의 계산법이 좀 다른 듯한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을 보면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회부된 이후에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지난 16일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을 했으니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를 열고 싶어하는 여당과 하루라도 늦게 하고 싶어하는 야당이 합의를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데 야당은 왜 늦게 청문회를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요, 일단 자료를 받고 또 세밀하게 따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모든 언론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는 신문에서, 저녁에는 방송에서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예. 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올수록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나빠질 것이고, 이 조국 후보자를 끌어내려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늦게 청문회를 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뭐 여당은 반대 입장, 그러니까 빨리 청문회에서 틀고 가자 이런 입장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입장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당이 불리해지는 거는 뻔해 보이고, 이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 진보 언론들마저 이 조국 수석 검증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시중의 대체적인 예상은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죠.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라도 하게 된다면 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청문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고 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거라는 시각입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이 청문회 결과와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청문회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이 청문회 열기 전에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후보자나 여당에서는 이 청문회에서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청문회에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일종의
루틴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6명입니다. 자, 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 의혹도 다양하고 내용도 파급력이 큽니다. 만약에 밀어붙일 경우에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와 조국 후보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대통령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 이런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 입장 없습니까? 신중하게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의 남북 관계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다고 했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인신 공격성 발언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셈이고 완곡하나마 북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전략적으로 침묵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비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비핵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남한 내의 보수층까지 겨냥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 않은 지혜와 진정성을 특히 광복절 경축사의 평화경제 메시지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비난한 북한을 직접 설득하면서 판을 깨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보낸 거란 해석입니다. 그러면서도 나흘 만에 다시 평화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고 정주영 현대창업주의 고향인 통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걸 비판한 박지원 의원을 향해 자신이 6.15의 상징이나 되는 것처럼 주제넘게 자칭한다며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일본 대사관의 경제 공사를 불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원전 오염수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버릴 것인지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 니시나가 도모후미를 불러 답변을 요청하고 공식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니시나가 공사는 외교부에 오염수 100만 톤을 방류할 계획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니 믿지 말라고 해명하면서도 방류도 지하 매설과 함께 검토 중인 방안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면 세슘 등 중금속은 태평양을 돌아서 1년 뒤쯤 우리 바다에 도착합니다. 2011년 동경 대지진 이후 하루 150톤씩 나온 방사성 오염수는 지난 3월 보관 총량이 10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에는 137만 톤을 넘어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태평양으로 흘려보내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동안에 왜 노력을 안 했어요? 부지를 찾았어야죠. 아베 정부의 최대 약점인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건드린 정부는 국제사회 설득을 위한 외교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새벽에 불이 나 이곳에서 장기 투숙하며 폐지를 줍던 노인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여인숙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탑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담장 너머로 물을 뿌립니다.
빵빵 소리 나서 이게 무슨 소리요? 하고 나와봤어. 연기가 나고 불꽃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오늘 새벽 4시쯤 전북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2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객실 11개가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3명이 서로 다른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7,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숨진 82살 김모 할머니 등 2명은 여인숙에서 장기 토속하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70대로 추정되는 나머지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거동이 약간 불편하시다 할지라도 댁에 안 계시고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불이 난 건물은 48년 전 지어졌습니다. 화재에 약한 목조 슬라브 구조라 진화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목조 건물이 붕괴 위험도 있고 화재도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진압이나 인명구조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은 여인숙에 쌓아둔 부탄가스 더미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지어진 지 30여 년 된 수원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어젯밤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진단 결과 아파트 벽체를 따라 길게 붙어있는 정화조 배기 구조물에 틈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1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외벽에 설치한 배기구가 뜯어져 틈이 벌어졌습니다. 호선을 해서 보니까는 그게 오일 파지면서 쭉 갈라져 있어서 그럼 터지고 하니까는 올라가고 밖으로 뛰어나갔더만은. 균열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아파트 7층부터 15층까지 외벽과 배기구를 잇는 철골 구조물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벌어진 틈이 최대 15cm에 이릅니다. 수원시는 배기구 근처 출입구를 통제했습니다. 2개 라인에 살던 30가구 92명은 대피소와 친척집 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괜찮은데 와이프가 많이 놀라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자더라고요. 사고가 난 정화조 배기구는 지난 1991년 아파트 완공 직후 설치됐습니다. 수원시는 현장 정밀 진단 결과 배기구 연결 부위가 낡았을 뿐 아파트 외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빗물 유입이라든지 바람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부식이 쌓여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원시는 추가 붕괴에 대비해 배기구를 즉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대구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반신 사고를 당할 때 현장에는 아르바이트생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태려고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 청년은 결국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감식반이 롤러코스터 열차를 살핍니다. 열차 마지막 칸과 바퀴를 집중 조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 22살 A씨가 사고를 당한 구간도 점검합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아르바이트생 2명만 근무했습니다. 정규직 관리자는 없었습니다. A씨는 군 제대 후 생활비를 보태려고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5달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합수술도 할 수 없어서 결국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A씨는 약물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의족을 착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이기구를 운전한 20대 아르바이트생도 사고 충격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드는 사고 사흘 만인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들의 치료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직원분과 가족의 안정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월드는 또 안전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범이 당초 자수를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지만 경찰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인근 경찰서로 가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살인범 홀로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서 자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동하던 중에 결심을 바꿨다면 범인을 놓칠 수도 있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39살 A씨. 너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1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 정말 안내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없고.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자수를 결심한 겁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B 경사는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고 살인범 A씨가 형사에게만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근처에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당시 내부엔 광역수사대 등 형사들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지만 아무런 상황 보고도 없었습니다. 안내실을 빠져나온 A씨는 차로 1.2km 거리인 종로경찰서까지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이동했습니다. A씨는 잠시 뒤 종로경찰서에 도착했고 그때서야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중간에 도주를 했다면 이 사건 수사에 굉장히 애로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미제 사건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였다며 감찰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경찰 대응에 충격에 빠졌던 시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에도 또 살인을 하겠다고 말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의 이 같은 반성 없는 태도에 오늘로 예정됐던 신상 공개 회의도 추가 조사를 위해 미뤄졌는데 왜 이런 비정상적 행동이 나타난 건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2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모텔업주는 평소 신뢰하던 A씨에게 이곳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고 가족도 없었던 A씨는 집처럼 여기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피해자와 함께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범행은 지난 8일 일어났습니다. A씨는 모텔 관리용 열쇠로 객실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했죠.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정일과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끝없는 분노를 표출했죠. 그런데 2년을 일하며 무례한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번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 됐을까요? 그것도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말입니다. A씨는 범행 나흘 후인 지난 12일 새벽 자전거로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한강을 여러 차례 오가며 훼손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씨의 행동에는 일종의 보복 심리가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신을 훼손을 하거나 방치하는 것 자체도 그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심각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죠. A씨를 아는 모텔 관계자는 A씨가 미혼에 주변에 지인도 없는 사람으로 평소 진상 손님들에게서 받은 화를 풀었을 곳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도 정신감정 등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열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없다고 본인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이고 일단은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도 지금 더 확인 작업 중이에요.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안양 노래방 살인 사건이나 지난해 10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매우 닮았습니다. 누구나 오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 모두 가해자들이 피해자 탓을 했죠. 모든 행위는 피해자 탓이고 피해자가 적절히 행동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합리화, 정당화의 구실을 꾀하는 것.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받는 공포와 충격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취미로 드론 사용해서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가격대가 비슷한 제품의 성능을 비교해 봤더니 한 번 충전에 5분밖에 날지 못하는 제품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드론은 25분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의 품질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드론 비행장. 넓은 하늘을 드론이 자유자재로 비행합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상공에서 시원한 영상을 담아냅니다. 떠 있을 때 정지 화면에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기체를 추적해서 촬영할 수 있는. 다 비슷해 보이는 드론이지만 품질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100만 원 이하의 13개 제품을 시험해봤더니 한 번 배터리를 충전한 후 최대 25분 넘게 비행한 제품이 있는 반면 5분 만에 방전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27분에서 277분까지 제품별로 1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1m 높이 낙하 시험에서 파손됐고 습도에 노출됐을 때 모터 오작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행 중 촬영한 영상의 화질과 떨림 정도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제품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복귀하는 GPS 성능도 차이가 났습니다. 비행 한계상 배터리 저전력이나 신호 차단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좀 더 안전성이 높고요. 소비자원은 제품별 품질 확인은 물론 드론의 실외 촬영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음료와 과자 업체들이 한 번씩 경품 당첨 시 해당 제품으로 바꿔주는 행사를 하죠. 이 행사는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정도로 인기인데 당첨이 되어도 제품으로 바꿔주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경품 행사로 매출만 올리고 교환은 나몰라라는 유통업체의 생색내기 CSI에서 취재했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해외여행권과 가전제품 등을 상품으로 한 제약회사 경품 행사입니다. 따자마자 경품 팡팡! 병뚜껑 속을 보면 여행상품권. 됐어요? 다음 기회가 대부분이지만 간간히 나오는 한 병 더가 위안을 줍니다. 그런데 한 병 더가 나와도 실제로 한 병 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0대 김영준 씨는 한 병 더가 당첨돼 동네 슈퍼 3곳을 찾아갔지만 허탕쳤습니다. 모두 경품 교환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고 화가 났죠. 이거 본인이 샀던 데만 가라고 적혀진 것도 없었고 일반 슈퍼 아무 데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기업이 이거 소비자들과 약속이잖아요. 뚜껑을 보니 경품 교환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약국 등에선 할 수 없고 일반 슈퍼에서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구매는 어디서나 되는데 경품 교환은 일반 슈퍼에서만 가능하다니 곳곳에 불만글이 쏟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TV조선인데요. 이렇게 드리고 뚜껑만 저희가 가져갈게요. 취재진이 해당 음료 100병을 구매해 직접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비타민 음료 100병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중에 얼마나 당첨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매한 음료 가운데 한 병 더 행사에 당첨된 건 한 병. 당첨된 뚜껑으로 교환을 시도해봤습니다. 주변에 편의점, 마트는 많지만 교환이 안 된다니 일반 슈퍼를 찾아야 하는데 슈퍼는 한 2군데 정도밖에 국내 슈퍼는 이제 많이 사라졌어. 10분 거리 약국은 한 10군데 정도 있어요. 그러면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하면 한 18곳 정도 있네요. 네. 주택가 깊숙이 들어가 힘들게 찾은 일반 슈퍼. 그런데 또 다른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져가는 그런 말도 않고 그리고 신발 좀 아껴. 제가 3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슈퍼 2군데를 간신히 찾았는데요. 슈퍼 2군데 모두 이 경품 교환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고객센터에 알아봤습니다. 불편드려 정말 죄송하고 확실하게 교환 가능한 곳 안내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를 하나 안내해드릴게요. 그마저 소비자가 직접 대리점에 연락해 교환 가능한 곳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하나 바꾸겠다고 이 더운 날 슈퍼 찾기도 힘들고 이벤트를 왜 하지? 팔려고만 하는 그런 경품 교환처 제한은 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른 업체 경품 행사 때도 할인점과 편의점, 체인 슈퍼 등은 제외됐습니다. 업체 측은 행사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적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편의점이나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 환경상 이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대요. 저희가 이걸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업체들은 경품 행사로 판촉 효과는 보지만 소비자 관리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집객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측면의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관리까지 철저하게 함으로써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업체들의 실속 챙기기 경품 행사에 소비자만 지갑을 열어온 셈입니다. 그냥 뚜껑 버려버리지 않을까요? 왜요? 슈퍼마켓 요즘 찾기도 힘들고 널린 게 편의점이고 그러니까.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DLS라는 금융상품이 요즘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DLS는 금리나 환율 같은 특정 지표가 이 웬만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약속한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에 개인 투자자 3,600여 명이 무려 7,3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몽땅 잃게 생겼습니다. 독일, 영국 등 유럽 금리를 조건으로 투자를 했는데 대체적인 예상과 달리 유럽의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정해진 조건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은행들이 사전에 충분히 고객들에게 설명했느냐 하는 것이어서 결국 금감원이 나서 이른바 불안전 판매한 것은 아닌지 검사에 들어갑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1살 A씨는 지난해 12월 노후 자금 4억 3천만 원을 영국 금리 DLS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만기를 넉 달 앞둔 지금 연 3.7%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의 절반이 넘는 2억여 원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소개할 당시 금리가 오를 거고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하였고 따라서 상당히 안전한 상품이고 은행 PB 창구의 어떠한 말로 인한 보이스 피싱에 가까운 사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팔린 DLS는 8,200억 원어치. 이 가운데 90%인 7,300억 원은 개인 투자자 자금입니다. 상품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집중됐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원금을 손해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 금리 DLS 상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자 지급 기준의 금리 한계점을 마이너스 0.3%로 설정했는데 글로벌 경기 불안에 금리가 마이너스 0.7% 근처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원금 1,200억 원 대부분을 날리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 금리와 연계한 DLS도 반토막날 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은 불안전 판매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나서서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펀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미흡했을 경우와 그리고 불건전하게 투자 권유를 했을 경우에 10년 전 중소기업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던 키코 사태가 DLS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거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가 컸지만 그걸 빼더라도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권영민 기자입니다.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은 올 상반기 최악의 실적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12월 결산 상장사 679곳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33조 1,628억 원과 29조 5,598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32%와 39.53%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폭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영향이 컸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58%와 88% 넘게 빠졌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도 크게 하락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9.37%와 15.49% 쪼그라들었고 의약품, 음식료품 등 12개 업종은 매출이 증가했지만 흑자폭이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로 대내외 교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하반기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국제 경제 사정의 악화 역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기업 경기가 개선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을 내는 사이 작년 6월 말 2,300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도 1년 만에 2,1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자,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외적인 여건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게 큰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삼성을 언급했습니다. 애플이 관세를 내지 않는 삼성과 경쟁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김지수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름 휴가 때 만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로부터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You made a good case is that Samsung is their number one competitor and Samsung is not paying tariffs because they're based in South Korea. 트럼프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tough for Apple to pay tariffs if they're competing with a very good company that's not. I said how good a competitor. 삼성전자는 한국과 베트남,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과 브라질 6개 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 물량 대부분은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되는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무관세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라는 인터넷 보도 직후 트위터에 땡큐 삼성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립 생산해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자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중국의 무력 개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었던 홍콩 반정부 집회가 어제 무력 충돌 우려 속에 주최 측 추산 17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시위대는 한 달여 만에 폭력 사태 없이 행진까지 마쳤는데 홍콩의 이유경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홍콩은 평온을 되찾은 거죠? 네, 저는 어젯밤 홍콩 시위대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정부 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는 평화롭게 끝이 났지만 오늘 낮에 이곳 주변을 둘러보니 청사 곳곳에 방어막이 설치돼 있고 통제도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밤 늦게까지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한 시위도 했는데 SNS로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고 집결 장소인 빅토리아 공원에서 15분만 머무르다 물 흐르듯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충돌을 피해가는 영리한 시위를 했습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가 손을 잡고 송환법 완전 철폐와 행정장관 직선제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다음 집회를 다음 주 토요일인 31일로 예고했는데요. 이날은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이어서 또 다른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의 무력 개입 가능성은 낮아졌고 홍콩 사태는 장기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걸로 봅니까? 네, 국내 여건상 당장 무력 진압은 어려워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천안문 사태를 상기시키며 그때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면 무역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시민들 43%가 홍콩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국 정부가 인근 도시 선전을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것도 무력 대신 경제적 압박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왕의 즉위식이 열리고 외국 사절을 대접하는 등 국가의 중요 행사를 치르던 곳이 바로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지금까지 안전 문제로 개방되지 않았는데 경복궁 중건 이후 150년 만에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됩니다. 이루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2층 목조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니 높이 15m에 달하는 웅장한 1층 개방형 구조가 드러납니다. 세종의 즉위식 등 국가의 중요 행사를 치렀던 경복궁의 중심 건물 근정전.
화려하고 높은 천장 중앙에는 여의주를 희롱하는 한 쌍의 황룡 조각을 설치해 왕의 권위를 극대화했습니다. 북쪽 중앙에는 임금이 앉는 어좌가, 그 뒤로는 해와 달, 그리고 봉우리 5개를 그린 1월 오봉병이 걸려 있습니다. 1867년 고종대에 다시 중건을 했는데요. 그 당시 조선 후기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건이 되어서 조선 후기 궁궐 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점 없이 화려한 근전전에도 작은 비밀이 있는데 1월 오봉도 중앙에 있는 저 문고리의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문이 있네요. 네. 병풍 뒤에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은 임금이 주로 머물던 편전인 사정전으로 가는 뒷문으로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금이 길을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경복궁 근정전. 150여 년의 침묵을 깨고 후손들에게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서른일곱 개의 방, 그 방 하나에 한 사람씩만 산다 해도 37명일 텐데 봄이 되도록 내가 얼굴을 부딪힌 사람은 서너도 안 됐다. 이따금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밤늦게 끓이는 라면 냄새. 신경숙의 자전소설 외딴방은 1970년대 구로공단 여공들이 모여 살던 쪽방촌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2평 남짓한 방에 비키니 옷장과 나무상, 작은 라디오가 살림의 전부. 그러나 쪽방은 그 시절 여공들이 고단한 몸을 누이는 부금자리였고 희망의 전진기지였습니다. 쪽방촌은 여공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세대 교체를 했다가 고시원에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월세도 버거운 노인들은 도심 뒷골목 쪽방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거기서도 버티지 못하면 노숙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마지막 안식처인 셈이죠. 오늘 새벽 불이 나서 70, 80대 노인 3분이 숨진 전주 여인숙도 다달이 사걸세를 받는 쪽방, 이른바 달방이었습니다. 투숙객 대부분은 창도 없는 2평 방에 지내며 새벽부터 폐지와 고철을 주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듯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이 일상 풍경이 되어버린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100명 중 1명, 6만 6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이라야 1시간에 고작 2,200원 꼴. 다른 근로노인보다 80대 고령자가 많고 건강도 나쁠 뿐더러 세세 1명 꼴로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노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거리를 돌며 가게 앞에 내놓은 이런 종이 상자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폐지 수집이 그나마 노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은교에서 주인공은 늙어서도 존엄과 품격을 지키기 원하는 노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항변하죠.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노인의 소망은 그저 허망한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OECD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래 일해야 하는 삶, 그 고단한 노년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두 단어가 바로 쪽방과 폐지일 겁니다. 8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폐지 줍는 쪽방 노인들이었습니다. 가을이 조금씩 오고 있는 걸까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습도가 낮아 한낮 더위도 이젠 견딜만 한데요. 계속해서 이번 주 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늦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진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9월 중순까지는 늦더위가 나타날 순 있겠지만 이제 한여름처럼 더운 날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숨통이 좀 트이는 듯 싶은데 영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또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텐데 수요일부터는 중부 지역에서도 비가 옵니다. 강수량은 영남 지역에 최고 80mm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은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